그러면 제가 첫 번째 사연부터 소개해 드리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 사연은 닉네임 코로나 후드려페 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이에요. 사연은 이렇습니다. 안녕하세요. 유럽을 떠돌아다니는 유랑자 겸 학생이에요. 유럽에서 열심히 돌아다니다가 이번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계획들이 마음대로 되지 않아 속상하네요. 큰 회사들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도 사라지고 앞으로 경제적으로, 학업적으로 어떤 미래가 기다리고 있을지 불안합니다. 한국에 돌아가기에는 제가 하려고자 하는 시장이 한국엔 없어서 돌아가면 더더욱 손만 빨고 있을 것 같은 느낌이에요. 이런 저의 상황과 비슷할 수 있는 작가의 작품이라든지 위로해줄 수 있는 작품 소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께 소개시켜드릴 소개하고 싶은 작품은 저를 살짝 줄이고 장 프랑스와 밀레의 봄이라고 하는 작품이에요. 여러분들 그 밀레라고 하면 우리에게 이제 일하는 자에 대한 작품들 그리고 자연풍의 그림들 이런 작품들이 많이 우리에게 유명하죠. 원래 이 작품의 주문을 밀레가 받지 않았습니다. 그 중에서 동료화가 테오도르 루소가 이 작품을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주문을 받아요. 그런데 이 루소가 이 그림을 그리시다가 이제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마무리를 못 지어요. 이 그림을 주문한 사람이 그러면 이 밀레께서 한번 마무리를 줘보는 건 어떻겠습니까?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이걸 이제 밀레가 받아가지고 마무리를 짓다 보니까 밀레 스타일에다가 루소의 스타일에다가 밀레 스타일이 약간 좀 들어간 이런 작품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봄이라고 하는 작품을 한번 이렇게 잘 들여다보시면 소나기가 지나간 후에요. 지금 왼쪽 위에 쌍무지개가 이렇게 지금 떠 있습니다. 쌍무지개가 떠 있고 왼쪽의 하늘은 약간 새카맣지만 오른쪽의 하늘은 약간 하얗죠. 지금 소나기가 지나가고 다시 한번 해가 떠오르려고 하는 이런 모습을 담고 있는 작품이거든요. 그리고 이 작품에 보통 밀레는 사람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이삭을 줍는다든지 뭔가 이제 기도를 드리고 있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털을 짜고 있다든지 사람이 들어가는데 지금 안 보입니다. 하지만 제가 확대를 조금 해보겠습니다. 그림을 요 그림 저 뒤에 비를 피해서 나무 위 아래 서 있는 농부가 보입니다. 이 농부가 현재 뭐라고 썼냐면 그림의 앞쪽으로 이렇게 보시면 나무에 젖붙이기라고 썼어요. 젖붙이기를 이렇게 하고 있다가 비가 막 쏟아지자 요 나무 밑으로 가서 살짝 숨어 있는 모습입니다. 숨어 있다가 이 사람이 이제 비가 그치면 이제 다시 자기 일을 하러 오겠죠. 이 비를 코로나에 비교하고 싶어요. 그리고 저 농부를 이 사연을 주신 그 코로나 후드려페 님에게 조금 비교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리는 비를 저 나무 밑에서 숨어 있는 농부처럼 코로나 후드려페 님도 살짝 숨어 계세요. 숨어 계시면 조금만 지나면 무지개가 뜨고 흐린 하늘이 지나서 생기가 넘치는 봄처럼 이런 날이 또 올 거다라고 하는 이런 마음을 좀 가져보시는 게 우리의 마음의 건강에도 훨씬 좋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제가 코로나 후드려페님께 소개해드리고 싶은 작품은 빈센트 반 고흐의 씨 뿌리는 사람이라는 작품입니다. 현재 크렐러 밀러 미술관에 소장되어 있고요. 워낙에 유명한 화가의 또 유명한 작품이라서 아마 많은 분들이 다 잘 알고 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감사합니다. 드는데요. 이 씨 뿌리는 사람이라는 작품은 고흐가 남프랑스 아르레 내려갔을 때 거기서 그린 그림이에요. 이 빈센트 반 고흐가 원래는 종교인의 꿈을 가졌던 화가잖아요. 여러 가지 사정으로 그 꿈을 이룰 수는 없었지만 27살이라는 나이에 화가가 되기로 이제 결심을 하고 전업 화가의 길을 걷기 시작하는데 뭐 지금이야 27살이라고 하면 너무너무 젊고 뭐든지 정말로 다 시작할 수 있는 그런 나이지만 이 1800년대 27살이면 굉장히 큰 결심을 했던 거라고 볼 수 있는 그쵸. 나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떤 기로에 서서 갈등하고 고민하시는 분들한테 그래서 이 고우라는 화가가 더 많은 사랑을 받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또 들기도 해요. 어떤 결단을 내렸던 화가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 씨 뿌리는 사람이라고 하는 작품은
동료 화가 고갱이 파리에서 이 아를로 내려와서 자기랑 같이 지내기로 했을 때 이 고갱이 아를에 도착한 첫날 그리기 시작한 작품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 동료 화가 고갱과 함께 해 나갈 어떤 발전적인 미래에 대한 기대를 엿볼 수 있는 그림이기도 하고, 그때는 두 사람의 결말이 그런 식으로 날 줄 몰랐었던 때에 그리기 시작했던 그림입니다. 이런 것들이 약간 지금 상황이랑 좀 뭔가 비슷하다? 약간 이런 생각이 저는 좀 들었던 것 같아요. 뭐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어떤 상황 때문에 심리적으로 혹은 뭐 물리적으로 어떤 어려움을 겪게 되는 이런 상황들이 저절로 이런 좀 에피소드를 떠올리게 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이 농부가 씨를 이렇게 샥 뿌리고 있는데 이 빈센트 반 고흐가 또 존경했던 화가 중에 한 명이 방금 징가이드가 소개해드렸던 밀레 아니겠습니까? 워낙에 또 그 흙을 만지면서 땅을 딛고 일하는 사람들의 가치를 높이 평가하는 화가가 고흐이기도 했었고, 그래서 이 어떤 농부의 모습을 이렇게 굉장히 역동적으로 표현하고 있고, 뒤에 이렇게 떠오르는 태양이 굉장히 강렬하게 빛을 뿜어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또 우리가 볼 수 있기도 하죠. 저 농부가 이렇게 씨를 골고루 잘 뿌렸다면 뭐 이제 그 다음에는 잡초도 뽑고 관리도 하면서 이 밭이 잘 익어가기를 그렇게 바라는 마음이어야 할 것인데, 이 농부가 관리를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해도 사실 날씨가 좋지 않거나 어떤 기후 환경이 받쳐주지 않는다면 풍성한 수확을 하기는 어려워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이런 것들이 저는 코로나 후드려페님이 하고 계신 걱정하고 약간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내가 아무리 뭔가를 잘 준비를 하고 스스로를 갈고 닦아도 여타 상황들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그 좀 아쉬움이 있지 않을까라는 것이고, 이 농부도 올해 농사에 실패를 하면 또 다음 해의 봄을 기다려야 하겠죠. 또 다시 밭을 갈고 또 다시 씨를 뿌리고 하다 보면 좋은 날씨를 만약에 만나게 되면 이제 또 좋은 수확을 거둘 수 있으니까, 이제 이런 것들은 뭐 배신하지 않으니까요. 그런 식으로 좀 생각을 해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에서 이 작품을 제가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뭐 봄은 계속 돌고 돌아서 올 테니까 내년 봄은 올 봄보다 좀 더 따뜻하고 온화하기만을 좀 바라게 되는 그런 마음이고요. 지금 내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면서 좀 스스로와 주변을 같이 가꾸다 보면 아마 좋은 기회가 또 우리 코로나 후드려페님을 먼저 찾지 않을까 하는 좋은 생각을 한 스푼. 그러면 우리 두 번째 두 번째 사연으로 사연으로 한번 넘어가 넘어가도록 보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번 사연은 익명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늦은 나이에 아이들을 키우다 보니 체력에 한계가 있어요. 아이들과 잘 놀아주면서 일도 잘하는 아빠가 되고 싶어요. 라는 사연입니다. 익명님의 사연에 소개해드리고 싶은 그림은 칼 라르손이라는 화가가 그린 키 큰 자작나무 아래에서의 아침 식사라는 작품입니다. 스웨덴 국립미술관에서 보실 수 있는 그림이고요. 이제까지 계속 유화 작품들만 소개해드렸는데 지금 보고 계신 이 칼 라르손의 작품은 수채화입니다. 이 칼 라르손은 스웨덴 화가고요. 그 이케아라는 가구 회사시죠. 그런 스타일의 그 굉장히 깔끔한 뭐 인테리어 디자인 이런 것들이 이 칼 라르손이라는 화가의 그림에서 영감을 얻었다라고 이제 북유럽 감성을 대표하는 그런 화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스웨덴의 화가이고 이제 스톡홀름에서 이 화가가 태어났는데요. 사실은 그 굉장히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고 부모님에게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 화가는 아니었기 때문에 이 부모님 사이가 좀 좋지 않아서 아버지한테 안 좋은 얘기도 많이 듣고 이러면서 이제 좀 힘들게 유년기를 보내고 엄마랑 따로 살게 되면서 13살 때부터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고 해요. 이 미술학교를 졸업하고 나서는 캐리커처를 그리거나 뭐 신문사 그래픽 아티스트 같은 일을 하면서 돈을 스스로 벌게 되고 이제 24살이 됐을 때 화가의 꿈을 굳히기 위해서
당시 문화예술의 수도였던 어디로? 파리. 파리로 오게 됩니다. 파리에 와서 5년 정도 시간을 보내게 돼요. 이제 1877년에 이 화가가 파리에 오게 되는데 이때 굉장히 많은 예술가들이 파리로 막 모여들기도 했었고 그때 파리에서는 인상주의가 굉장히 유행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영향을 받은 사람들도 적지 않았는데 이 화가는 인상주의 화가들이랑 뭐 친분을 쌓거나 교류하거나 그런 그림풍을 따라가거나 하지 않고 자기의 스타일대로 계속해서 작업을 해 나갑니다. 이 파리 근교에 아까 그 밀레가 주로 작업을 하던 바르비종, 그 근처에 그레슈르루앙이라고 하는 동네가 있는데 그 동네에 스웨덴에서 온 화가들이 모여 살았다고 해요. 그런 동네에서 운명을 바꾸는 또 여인을 만나게 되죠. 중요하죠. 여인. 그래서 거기서 만난 카린이라고 하는 마찬가지로 화가였어요. 이 여성 화가와 처음 만나게 되고 그 이듬해 결혼을 하게 되는데 부부 사이가 굉장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아이를 8명이나 이후에 낳으면서 네. 굉장히 그러니까 이 그림에 나오는 저 식탁에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다 이 집 식구들인 거예요. 물론 지금 소개해드리고 있는 이 작품은 이제 프랑스에서의 생활을 정리하고 이제 스웨덴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결혼을 하고 이제 그들이 계속 살았던 집의 안뜰에 있었던 그 자작나무 밑에 있는 식탁에서 아침 식사를 이제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제가 이 아내를 만난 게 왜 운명을 뒤바꾼 사건이었다라고 말씀드렸냐면 이 칼 라르손도 계속 유화 그림을 그리다가 아내를 만나서 수채화로 작업 스타일을 바꾸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지금은 수채화의 어떤 대가로서 또 이렇게 회자되고 있는 화가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이들이랑 행복하게 이 집을 예쁘게 꾸미면서 또 지내고 하는 그런 그림들이 이 화가를 대표하는 작품들이기도 해요. 이 그림을 보시면 오른쪽에 다 이제 지금 모든 사람들이 다 식탁을 보고 있거든요. 뭘 먹는지는 모르겠어요. 음식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다들 굉장히 열중해서 밥을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른쪽에 저 제일 조그만 꼬맹이만 고개를 돌려서 우리 쪽을 바라보고 있거든요. 요 꼬맹이가 그때 당시에 이제 이 그림을 그릴 때 3살이었던 그 막내. 그때 당시에 막내딸 브리타라는 꼬맹이의 모습인데 이 꼬맹이가 누구를 보고 있는 거냐면 아빠를 보고 있겠죠. 네, 아빠를 보고 있겠죠. 아빠가 그림을 그리고 계실 그죠. 테니까. 아빠가 그림을 그리고 있을 테니까 이 아침 식사 테이블에 아빠가 같이 앉아 있지는 않아요. 대신에 저기 왼쪽 끝에 보시면 빈 의자가 하나 더 그려져 있죠. 저 의자가 아마도 아빠의 의자가 아닐까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아빠는 아침 안 먹어? 아빠 왜 안 와? 뭐 이런 눈으로 지금 우리 쪽을 바라보고 있는 아주 평온하고 행복한 한 가정의 아침 식사 모습인데 굉장히 좀 마음이 따뜻해지는 그림이기도 하고 어떤 아이들과 함께 있는 가족의 모습을 바라볼 때의 감정이 잘 표현된 작품인 것 같아서 이 작품 제가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이 스웨덴에 가시면 칼 라르손이라는 화가가 가족들과 30년 넘게 살았고 그림의 배경으로도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 저 예쁘게 꾸며진 집이 지금 박물관으로 꾸며져 있어서 관람객들도 방문을 할 수가 자, 있다. 제가 준비한 작품은요. 그 조르지 들라뚜이라고 불리는 작가의 그 우리 성 요셉이라고 하는 작품이고 1645년 작품입니다. 현재 루브르 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작품이기도 해요. 이 작품은 여러분들 이제 종교가 있으신 분들한테는 조금 더 와닿을 작품이긴 합니다만 뭐 종교가 없으신 분들도 보시면 굉장히 아름다운 작품이기도 해요. 작품을 이제 조금 읽어드리면 이 짙은 어둠 속에서 나이가 지긋한 요셉이 직업이 이제 목수였죠. 그래서 목수 일을 주문받은 목수 일을 이렇게 일거리가 밀렸는지 밤늦은 시간에 해가 다 졌는데도 불구하고 나무를 깎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어린 예수가 아버지 일하는 곳에 촛불을 들고 찾아와서 이렇게 일을 돕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 촛불을 지금 어린 아기 예수가 이렇게 쥐고 있는데, 자 예수 쪽에 좀 더 촛불이 가깝기 때문에 예수의 얼굴이 굉장히 빛이 나고 있죠. 아주 하얗게 이렇게 빛이 나고 있어서 마치 그 예수의 얼굴에서 빛이 나오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종교적으로 조금 해석을 하자면 이제 예수께서 세상의 빛이기 때문에라고 이제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예수의 신성을 조금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요셉 뒤쪽으로는 아무래도 이제 앞쪽의 조국이기 때문에 좀 어둡잖아요. 더 뒤가. 그래서 뒤쪽은 인간들의 세상 이렇게 구분이 가능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보이기도 하는데 사연을 주신 우리 익명님께서는 아이를 키움에 있으면서의 좀 고단함, 예쁘게 더 키우고 싶은데 체력이 조금 힘드시다라고 한다라고 했는데요. 저는 이제 거기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주고 싶었어요. 늦은 시간까지 일을 하는 아버지를 돕기 위해서 촛불을 밝히는 이 아이의 마음. 아이가 어려도 우리 아버지가 일을 하는 데 가서 도울 수 있다라고 해서 이렇게 들고 나오는 이 아이의 마음을 아버지가 한번 생각을 해주시면 어떨까? 가족을 위해 일하는데 아이도 생각을 하고 있다. 아버지가 힘드신 것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용기를 늘 가셨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이런 마음을 조금 드리고 싶고 이 조르드 라뚜르는 이제 프랑스의 대표적인 이제 바로크 미술 화가입니다. 근데 이 좀 재미난 이야기를 가지고 있어요. 이 뚜르는 왜 그러냐면 완벽하게 사라졌던 작가입니다. 이 작가의 작품이 거의 300년의 역사 동안 프랑스 역사에 사라집니다. 사라졌다가 1915년에 돼서야 다시 이 작가가 재발견이 돼요. 미술학자들이 사이에 어디에 있었던 걸까요?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어요. 작가들의 작품들이 그냥 시골 무슨 교회에 걸려 있고 누가 가지고 있고 이렇게 흐트러져 있다가 요 명암을 대조시키는 이 그 특징을 우리 바로크 미술에서 많이들 만나볼 수 있고 우리 로마 가족에서도 설명되던 카라바조의 이 명암법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이다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런 그 명암을 대조시키는 것 그 미술 용어로 키아로스크로라고 하죠. 키아로스크로라고 해서 명암 대조법을 굉장히 잘 쓴 작가로 유명한데요. 조금 차이는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냐면 우리 이제 명암 대조법을 잘 쓴 키아로스크로를 잘 쓴 작가들이 이제 카라바조, 렘브란트, 뚜르 이런 작가들인데 카라바조랑 렘브란트는 그림 내에 빛의 그 소스 근원이 어딘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림 안에 빛이 들어오는데 저쪽에서 들어오는구나 라는 알 수 있는데 그냥 햇볕 뭐 무슨 볕 이런 것만 알 수 있거든요. 네, 조르드라 뚜루는 항상 그 그림 안에 촛불이라든지 빛이 비치는 이런 것들을 꼭 넣습니다. 그런 차이가 조금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조르줄라주의 그림처럼 빛의 근원을 잠시 이렇게 하면 뚜르적이죠. 이 되는 거고 이렇게 넣으면 렘브란트나 카라바조가 된다. 이제 오늘의 세 번째 사연입니다. 3번 사연은 우리 주두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오늘 아버지에 관련된 사연들이 꽤 많네요. 올해 3월 아버지께서 돌아가셨습니다. 반년의 시간 아버지를 떠올리면 슬프고 아린 감정으로 울컥했던 시간이었다면 이제 점점 아버지의 흔적을 기억하고 되새겨보는 시간이 조금 더 길어졌습니다. 아버지는 나에게 어떤 사람이었을까? 어릴 적 나를 지그시 바라보는 아버지는 어떤 마음이었을까? 일 때문에 가족들과 멀리 떨어져 살아야 했던 시절 아버지 당신도 가족과 함께 살기 위해 멀리 있는 번듯한 직장보다 막노동을 선택하고 살았던 하루하루가 얼마나 고되었을까? 함께 살아도 대면대면했던 자식들을 볼 때면 어떤 기분이셨을까? 아버지가 만회하기 위해 노력을 할 때마다 난 어떤 표정과 시선으로 아버지를 대했는가? 어김없이 아버지에게 미안해지는 날입니다. 교통사고로 10수년을 힘겹게 요양생활을 하시다가 지병이 악화돼서 돌아가셨습니다. 하늘에선 부디 가족 생계를 책임지려 당연하듯 파병을 가셨던 둘째 아들의 모습이 맑고 모든 무게를 내려놓으시고 편히 쉬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라고 하는 사연을 우리 주두님께서 주셨습니다. 주두님 사연을 읽고 떠올린 그림은 오딜롱 르동이라는 화가가 그린 감은 눈이라는 작품입니다. 오르세 미술관이 소장하고 있는 작품이고요. 그림이 굉장히 심플하죠. 한 인물이 눈을 감고 있는 모습이 크게
보이고요. 물감이 굉장히 묽게 칠해져서 투명해 보이는 것 같은 어떤 하늘을 배경으로 남자인지 여자인지 잘 알 수 없는 인물이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 굉장히 이 르동이라는 화가 자체가 좀 신비롭고 환상적인 작업을 주로 선보였던 작가였기 때문에 좀 저는 이 그림을 보면서 좀 뭔가 꿈을 꾸고 있는 사람인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었었고 조금 더 나아가서는 뭔가 좀 떠오르는 태양에다가 표정을 그린다면 좀 이런 얼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했었던 것 같아요. 약간 그 상반신 이 쇄골뼈 아래쪽으로는 이제 하늘과 구분이 되게 약간 색깔의 차이가 있는데 그 뭔가 우리가 일출을 보러 가면 볼 수 있는 그런 그 태양에 물들어 있는 바다의 색깔 같다라는 생각도 많이 들었었고요. 그리고 이제 해가 떠오를 때에는 좀 눈이 부셔서 그거를 막 이렇게 똑바로 볼 수가 없는 그런 것이기도 하잖아요. 네, 사연을 읽으면서 이렇게 좀 당신 생각을 하는 자녀를 두신 아버지께서는 아마 지금 이 르동의 그림 속에 등장하는 감은 눈의 인물처럼 좀 평온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뭔가 좀 소중한 사람을 잃는다는 게 사실 우리의 어떤 인생에서 굉장히 좀 큰 시련이 아닐까라는 생각이죠. 그래서 떠나는 분도 뭐 남겨진 분도 서로를 잊지 않는다면 결국에는 어떤 식으로든 그런 마음은 전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이런 어떤 감정적인 얘기도 그렇지만 이제 뭐 그걸 떠나서 어떤 사람들은 이 그림에 등장한 저 인물이 화가의 아내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그런데 이 화가가 직접 남겼던 글에 따르면 루브르 박물관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그 미켈란젤로의 죽어가는 노예상, 그 노예상도 눈을 감고 있는 조각상이고 그리고 오르세 미술관에서 볼 수 있는 귀스타프 모로의 오르페우스 라고 하는 그 작품에 등장하는 오르페우스의 얼굴도 또 눈을 감고 있기 때문에 그 얼굴들에서 영감을 얻어 이 인물이 탄생하게 되었다라고 기록을 남긴 적이 있기 때문에 이제 어떤 식으로든 양쪽으로 다 해석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르동이라는 화가가 사실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던 초기 20년 동안에는 검은색 그림만 그렸습니다. 뭐 석판화를 한다든지 목탄화로 그림을 그린다든지 뭐 이런 식의 작업을 했었는데 검은색 그러면은 어떤 느낌이 드세요? 어둡다. 최근에 뭐 이제 현대적으로는 시크하다 또 생각이 들지만 보통 기본적으로 어둡다. 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죠. 이 르동이라는 화가가 태어나자마자 굉장히 좀 또 불우한 시절을 보냈어요. 거의 부모님에게서 버려지다시피 친척집으로 보내져가지고 유년 시절을 보냈었기 때문에 이제 나이가 들어서 자기의 유년 시절을 회상할 때에는 그때의 슬픈 기억이 내가 이제 검은색 그림을 그리게 하는 그런 원천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검은색 그림만을 그렇게 오랫동안 또 그렸었는데 이 소개해드리고 있는 작품 이후부터 채색하는 그림을 또 그려나가기 시작합니다. 이 어떤 좀 개인적으로는 르누아르만큼이나 꽃그림을 좀 예쁘게 그렸던 화가가 또 이 르동이 아닐까 싶기 때문에 오들롱 르동의 꽃그림도 기회가 되시는 분들은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고 그렇게 색감을 자신만의 색감을 또 찾는데 어떤 터닝 포인트가 되었던 그런 그림이기 때문에 주드님의 아버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조금 힘든 생을 사셨더라도 지금쯤 다시 어떤 밝은 그런 시간을 보내고 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르동이라는 화가가 항상 이야기하기를 예술가는 신비로운 일을 완수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온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 르동이라는 화가가 좀 뭔가 상징주의적인 그런 작업을 많이 했었던 화가로 우리가 또 지금 해석하고 있기도 한데 좀 보이는 것 너머에 있는 보이지 않는 것을 그리던 화가 였었고 그래서 더 지금 우리가 뭐 만날 수 없고 보이지 않지만 있다
뭔가가 좀 그런 세계가 있고 거기에서 편안하실 거다. 이런 얘기를 들려드리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주도님한테 권해드리고 싶은 작품은 아버님의 마음은 이랬을 겁니다. 예요. 이거를 조금 그래서 그러니 우리 아버님들은 늘 이런 마음일 겁니다. 그러니 아버님의 평온을 빌기도 하시지만 미안해하지 마십시오. 아버지가 그렇게 애쓰셨다는 거에 대해서 너무 미안해하시지 마시고 아버님은 언제나 이렇게 생각하셨을 겁니다에 대한 생각을 좀 가지고 고른 작품입니다. 오늘 저는 좀 약간 바로크 작품들을 좀 많이 골랐네요. 그죠? 제가 고른 작품은요, 돌아온 탕아라고 하는 렘브란트의 아주 뭐 말년의 그 명작이죠. 너무나도 유명한 작품이고 이 러시아 에르미타주에 있는 작품입니다. 종교화이기도 합니다. 종교화이기도 합니다만 내용 자체가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한번 이렇게 어떤 내용인지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요건 이제 누가복음 복음서 15장의 11에서 32절에 나오는 이제 예수께서 직접 해주신 이야기를 그림으로 그린 거예요. 이 어떤 얘기를 하셨냐면 어떤 작은 마을에 이제 그 부자가 아들이 둘이 있으셨어요. 둘이 있으셨는데 큰 아들은 너무 성실하게 부지런한데 이 둘째 아들이 약간 조금 이제 약간 망랑한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자신의 목을 달라고 합니다. 자신의 목을 주십시오. 저는 제 목은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큰아들과 둘째 아들의 목을 나눠서 이렇게 주는데 큰아들은 부지런했기 때문에 성실하게 일을 해서 재산을 이렇게 자꾸 늘려가지만 둘째 아들은 이 돈을 들고 고향을 떠납니다. 가서는 흥청망청 써요. 흥청망청 쓰고 완전 알거지가 됩니다. 완전 무일푼이 돼서는 어디 이제 푼일거리를 하러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도 없고 이제서 이제 아버지가 그리운 거죠. 식구들이. 우리 아버지가 내가 이렇게 거지꼴이 됐는데 가서 다시 돌아가면 날 반겨줄까? 이런 고민을. 그렇게 미리 돈도 땡겨달라 그러고 그 망나니 짓을 하고 나왔는데 내가 가면 받아주실까? 이런 고민을 합니다. 그러다가 가요. 고향에 돌아갑니다. 돌아가서는 아버지를 찾아갈 용기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아버지가 먼저 이 아들을 보게 되죠. 보게 되는데 그 내쫓는 게 아니라 이렇게 끌어안아줍니다. 영양제에서 이 그림이 현재 이제 끌어안아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아버지가 이제 눈물을 흘리는 아들에게 정말 다독입니다. 아들은 제가 약속을 지키지 못했고 아버지라고 부를 제가 자격도 없습니다라고 막 이렇게 정말 죄를 빌리는데 아버지께서 이제 다정하게 미소를 지으시면서 너무 슬퍼하지도 말고 자책하지도 말고 누가 뭐라 하든 너는 내 소중한 아들이다. 그러니 너무 그렇게 미안해하지 말거라 하면서 이제 하인들한테 어서 이 아이를 깨끗하게 옷을 갈아입히고 소를 잡아라. 잔치를 하자라고 합니다. 잔치를 하자라고 해서 여기까지만 들으면 우리가 다 아는 무슨 약간 전라동화 같잖아요. 근데 이제 그 형님이 일을 하고 돌아오신 거예요. 뭔 일이야 이게 집에 왜 이렇게 뭐 시끄럽고 난리야 뭔 일이야 그랬더니 이제 하인들이 아이고 이제 오셨네요 그 주인님 둘째 아드님이 돌아오셨습니다 라고 얘기해 주신 거죠. 근데 형이 이제 화가 난 거예요. 자기는 아버지를 모시면서 일만 하고 성실하게 살아서 재산도 불리고 살았는데 저 멀리 가서 자기 맘대로 살고 난리법석을 쳤던 둘째 아들이 도자 이게 무슨 잔치를 벌여주냐 이게 뭔 일이냐 그렇게 해줄 일이냐라고 한 거죠. 그랬더니 서운한 마음이 든 거예요. 근데 이 악어를 또 이제 아버지가 눈치를 또 채죠. 큰아들한테 서운해하자 이 미소를 지으면서 네가 많이 서운한 거 나도 안다. 속상해하지 마라. 너는 여태까지 내 곁을 지니면서 날 도왔으니 이 모든 게 다 너희 거다. 너희 것인데 아우가 죽은 줄 알았는데 돌아왔으니 얼마나 기쁘니. 다 너희 것이니까 괴로워하지 말고 샘도 내지마 하지 말고 우리 잔치를 벌이자꾸나 라고 하면서 큰아들까지도 아버지가 이렇게 받아들였던 아주 뭐 아름다운 정말 아름다운 이야기죠. 아름다운 이야기를 그려놓은 작품인데 이 작품을 조금 확대해서 이제 보여드리면 정말로 이 렘브란트가 아들에 대한 표현이 뛰어나죠. 여기 보시면 신발이 다 떨어졌습니다. 이 왼쪽 발이 신발이 다 떨어지는데 누더기 같은 걸 입고 있는데 아버지가 이렇게 안아주는 모습을
하고 있죠.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에 나온다고 우리 세이님이 얘기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주 유명한 이야기를 이렇게 렘브란트가 그렸는데 이 그림을 이렇게 그린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렘브란트의 말년이 이랬거든요. 렘브란트는 워낙 유명한 이야기를 가지고 있고 뮤사에서도 여러분들 우리 빼놓을 수 없는 이 작가잖아요. 17세기 네덜란드를 대표하는 작가이고 바로크 시대를 대표하는 작가이고 아까 우리 그 키아로스크로 얘기했던 이 명암대조법에서 대표적인 작가이기도 한데 이 렘브란트가 인생사가 굉장히 젊을 때 잘 나갔죠. 엄청나게 잘 나갔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그 해부학도 아시죠? 니콜라스 튠트 박사의 해부학이라고 하죠. 조금 박사 이름이 좀 어려운데 튠트 박사의 해부학 강의라고 하는 이 그림으로 진짜로 요즘 말로 하면 초대박이답니다. 대단한 작가. 그리고 이 유명해지고 또 그 부인이 부자였습니다. 부인이 부자셔서 정말로 젊은 시절에 잘 나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렘브란트가 유명한 게 자화상이잖아요. 자화상을 정말 여러 점을 그리는데 이 젊을 때 자화상을 보면은 자신감이 넘쳐요. 표정이 와. 또 판토함에서 진짜로 표정이 자신감이 넘치죠. 나 진짜 잘 나가. 라고 하는데 옷도 잘 차려입고 옷도 잘 차려입고 뭐 이렇게 보석 같은 것도 잘 이렇게 입고 그 옷에 보면은 금으로 자수를 해놓은 옷 같은 거 입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정말 내가 잘 나간다라고 하는 이런 거를 잘 표현했던 작가였는데 이 자의식의 과잉이 좀 심해지면서 문제를 일으킵니다. 고개를 숙일 줄 모르고 너무 낭비벽이 심했고 자의식의 과잉이 올라오면서 문제를 일으키죠. 그 쇠락을 가게 했던 작품 중에 하나가 야경이죠. 야경. 그 야간 경비대를 그렸던 작품인데 집단 초상화죠. 여러분들 이렇게 여러 명의 사람들이 그 밤에 이제 경비를 쓰러 다니는 경비대의 모습을 집단 초상화를 돈을 경비대로부터 받았는데 자기 그림의 자의식이 너무 강해서 빛에 강한 것들을 너무 표현하다 보니까 누구는 주인공 같고 누구는 배경 같고 똑같은 돈을 냈는데 난 배경이고 본인은 주인공이세요. 제가 화가 나죠, 안 나죠? 화가 납니다. 그럼 막 따지는 거예요. 게다가 엎신대기 엎신적으로 또 큰 부인이 돌아가십니다. 자기의 첫 번째 부인이 돌아가셨는데 부인이 유서에 제가 좋아하는 유언이에요. 직접 얘기해 주시죠. 아니에요. 너무 몰입해버릴 것 같아요. 유서에 내가 죽어서 재산을 남겨주는데 재혼하면 애를 제대로 안 키우고 재혼하면 유산을 주지 않는다. 라는 게 유서에 들어가 있었죠. 그래서 나중에 이 렘브란트가 두 번째 여자를 만나는데 이것 때문에 결혼을 못 합니다. 힘들죠. 점점 힘들어지죠. 그리고 이 두 번째 여자랑 그 재산 분할 상소 재판이 걸리라 그러죠. 그랬을 겁니다. 아마 그래가지고 이것도 요즘 말로 하면 탈탈 털립니다. 진짜로. 그림도 인기가 없어지고 그리고 재산도 뭐 이렇게 낭비벽에 게다가 유산을 남겨준 것도 뭐 이렇게 소송으로 뺏기고 등등등 하면서 엄청난 힘든 삶으로 이제 들어가기 시작해요. 평판도 떨어지고 이제 갖고 있던 돈도 떨어지고 뭐 이렇게 되면서 이제 상황이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죠. 어려워집니다. 어려워지는데 그림은 꾸준히 그려요. 그림을 꾸준히 그려서 자화상도 말년으로 갈수록 자기의 그 자신감 만만한 면이 사라지죠. 하지만 숨기질 않습니다. 이 렘브란트의 그 위대함이라고 하는 건 이런 것 같아요. 나의 솔직한 마음을 그림에 그대로 보여주는 이런 작가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 그림 속에 자기 감정을 잘 표현하는 작가이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 네덜란드의 위대한 작가이고 그 어떤 말년의 작품이 이것도 돌아온 탕아라는 작품이 아마 저 둘째 아들이 자기의 모습을 어느 정도 좀 담아서 넣었지 않았을까라는 좀 생각이 좀 들어요. 내가 이제 말년이기 때문에 곧 있으면 삶이 끝나간다는 걸 알았겠죠. 하늘에 가면 내가 사랑하는 뭐 아버지라든지 혹은 부인이라든지 혹은 신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나를 안아줄 것이다. 그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아마 렘브란트가 말년에 그리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작품이고 주두님께는 저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이 아버님은 주두님을 어떠한 상황이었던 최선을 다해서 힘껏 안아주고 싶었을 겁니다.
우리 아버님들이 약간 좀 대면대면한 게 있습니다라고 아까도 말씀드리긴 했습니다만 그럴 것 같아요. 저는 언제나 우리 아버님들은 저희들을 안아주고 싶으시지만 그냥 속으로만 네, 안아주셨을 거다라고 하셔서 편하게 계실 거고요. 우리도 언젠가는 또 살다가 뭐 한참 멀긴 했지만 만나러 갈 날이 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곳에서 저희들을 이렇게 힘껏 안아주지 않으실까? 그러니 너무 아버님에 대한 그런 그 힘드셨던 기억들은 조금 내려두시고 편하게 계실 것 같다라고 하는 이런 마음을 가져주시는 게 어떨까? 좀 그런 얘기를 드리고 참여해주시는 싶습니다. 모든 분들 건강이 최고니까 건강하시고 우리 또 내일 바담바담 그리고 다음 주에 나만을 위한 당신만을 위한 미술관 이야기는 다음 주 토요일 날 또 2시에 이렇게 유럽 시간 2시 한국 시간 10시에 또 한번 다음 주에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밤 되세요. 좋은 밤 되세요. 감사합니다.